내 거를 잘해야 다른 것도 잘할 수 있는데 보통 내 거에 대해서 정말 갈고 닦지 않고 다른 거를 주변 머리를 더 많이 신경 쓰게 되면 결국은 그 중심을 단단하게 만들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항상 생각하는 편입니다. 교보문고 어떻게 보시는지? 교보문고 오면서 이제 교보문고 재무제표도 봤거든요. 그래요? 이번에 책으로 출간한 비주류 경제학은 지난 시즌에서 다룬 많은 에피소드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에피소드들을 고심 끝에 골라서 총 18개의 챕터로 담아봤어요. 저희가 유튜브에 담지 못한 내용도 되게 많잖아요. 재용님은 책 작업하시면서 좀 어려웠던 점이나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이거 어떻게 바빠 죽겠는데 언제 정리하지? 약간 이런 게 어렵긴 했지만 사실 그 중에서도 어려웠던 건 이제 앞단에 이제 첫 장은 원래 서문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책이. 서문? 눈물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감동을 뽑아내려고. 왜냐면 울어야 마음이 열리니까. 그리고 이제 상황이 좀 바뀌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23년 초부터 우리가 방송을 했으니까. 네네네. 그때는 보통 막 22년 숫자 가지고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그때는 막 이렇게 잘 나간다 했는데 막 어려워지거나 뭐 망할 거다라고 했는데 더 잘 되거나 약간 이런 경우도 있었으니까. 맞아요. 대표적인 기업이 나이키잖아요. 저희가 와디님 때는 이제 나이키가 한창 막 리셀가도 엄청 높았던 때고. 우리 두 번째 촬영이었어요. 두 번째 촬영 때는 나이키가 진짜 영원할까? 진짜 나이키 말고는 진짜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1년 만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요. 나이키는 나이키다. 여기는 무조건 간다. 약간 이런 취지로 얘기가 됐었어. 왜냐면 실적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좋았으니까. 근데 지금 오늘 나이키 주가 보고 오니까 이제 2019년 주가랑 똑같아졌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이 운동시장이 안 좋냐. 좀 러닝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나이키가 이제 거기서 소외를 받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책을 쓰면서도 그렇고 정리하면 생각을 하면서도 그치. 숫자로는 모든 걸 알 수 없어.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막간을 이용해서 나이키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근데 나이키는 죽은 적이 없어요. 그래요? 나이키는 앞으로 잘 될 거긴 하지만 근데 그게 숙제이긴 해요. 이제 기계적으로 성장을 해오다 보니까 감성을 많이 잃었어요. 지금의 CEO가 데이터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엑셀로 사업을 운영을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입이 많이 빠진 느낌. 옛날처럼 막 뭔가 대단한 스타와 콜라보를 한다든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게 요즘 좀 잘 안 나오는 느낌? 화제에서 좀 멀어지는 느낌이어서 성장을 하려면은 좀 새로운 뭔가 나와야 될 것 같다. 그 비주류 경제학의 이제 앞단에 보면은 출연하셨던 게스트 분들이랑 업계 전문가분들이 추천사를 좀 남겨주셨더라고요. 그쵸. 좀 보시면서 기억나는 분들도 좀 있으셨어요? 저는 이제 파주의 아이돌 조아람 마케팅 부장님이 제일 기억이 남는데 이게 민음사랑 토스랑 서로 굉장히 팬이에요. 저희도 민음사 채널 유튜브 콘텐츠 되게 좋아하고 민음사 이제 조아람 부장님도 민음사 유튜브 콘텐츠에서 머니북을 이제 샤라웃 해주실 정도로 서로 되게 좋았고 방송도 진짜 재밌었잖아요. 맞아요. 출판산업 얘기. 그래서 진짜 진심 어린 추천사를 써주셔서 저는 조아람 부장님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추천사를 읽어봤는데 마지막에 이제 김유나 음악평론가님 나오시잖아요. 김유나 평론가님. 저도 김유나 평론가님이랑 이제 방송을 2번을 했는데 그분 방송을 하면 제가 옆에서 이제 재무제표 얘기하고 있으면 눈이 반짝반짝반짝해요. 그게 시선이 막 느껴져. 그 시선이 텍스트에서도 느껴지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신기하고 이 숫자 얘기가 어떻게 보면 나와는 어떤 다른 세계를 가는 것 같다. 근데 이분도 어떻게 보면 찐 덕후잖아요. 찐 덕후죠. 이 덕후끼리 통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분 찐 덕후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되게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일단 비주류 경제학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 재무제표 분석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다양한 취향과 문화 이면에 어떤 숫자가 흐르고 있는지 재무제표로 추리하는 게 항상 신기한데 재무제표를 읽는다는 건 좀 어떤 의미인지 쉽게 풀어주신다면? 재무제표를 읽는다는 거는 약간 속살을 보는 느낌? 속살을 보는 느낌? 기업의 속살. 그러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원래 이렇게 기업이라고 하면은 뭐 삼성이 됐든 LG가 됐든 그 회사가 얘기하는 보도자료 내지는 광고자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도 말하기 싫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이제 숫자로 보다 보면 돈이 여기서 여기로 흐르네? 그럼 이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의사결정을 했겠구나.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좀 물론 100%는 아니지만 대충 보입니다. 그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요즘에는 재무제표를 보면서 강물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강물 같다? 그러니까 물길이 이렇게 돈길이 흐르는 거. 돈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네. 이게 뭐 물이 흐르는 거는 자연이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고 혹은 그 강을 만든 사람이 댐을 만들거나 물길을 열어주거나 어쨌든 그 회사나 기업 개인의 의도가 들어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 물길의 흐름을 보면서 이거는
이제 자연재해인가 아니면 사람의 의도인가 그런 흐름을 보면서 그렇다면 거기서 이제 사람의 의도가 보였을 때 저 사람들이 댐을 이래서 만들었구나 아니면 저거는 삽질했네 약간 이런 느낌을 보면서 기업이 말하지 않았던 진짜 속마음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속마음을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 얘기하는 건 막 보도자료나 기사를 통해서 나오는데 잘한다고 하겠지. 자기 잘한다고 얘기하겠지 당연히. 근데 이제 속마음은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렇죠. 그럼 가장 궁금한 거. 재무제표 잘 보면 투자 잘하나요? 절대 아니죠. 절대. 투자라는 거는 결국 이제 이성도 중요한데 감성의 영역도 무시무시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가 되면 내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감성의 영역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절대 투자랑은 이제 지면 안 되지만 그래도 얘기할 수 있는 건 최악은 면할 수 있다. 최악은 면할 수 있다. 인생의 최악은 면할 수 있다. 숫자를 보면 보수적이 되다 보니까 약간 이제 마이너스 90% 이런 길은 잘 안 겪을 가능성이 높다. 재용님의 투자 철학은 뭐예요? 저의 투자 철학이요? 그러니까 투자 철학은 뭐 별건 없는데 그냥 하방이 닫혀 있고 상방이 열려 있을까? 저 회사가 망하면 어디까지 갈까? 혹시 잘 되면 어디까지 갈까? 그거를 봤을 때 이제 닫힘과 열림 사이에서의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이제 상방이 닫혔다 열렸다는 결국 시장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의식주가 됐든 뭐 신발이 됐든 어쨌든 우리가 소비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사람 수가 존재하고 이제 지불할 수 있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객단가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대부분의 시장은 그런 이제 시장의 규모가 존재합니다. 근데 어떤 기업이 상방을 열기 위해서는 새로운 걸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면 우리 고객들이 만약에 뭐 30대 남성이야. 그럼 30대 여성이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지는 한국이 아니면 미국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면 이분들이 10만 원만 썼는데 20만 원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시도를 하고 성공하면 크게 얻는 건데 이제 라면 편에서도 얘기했지만 보통 이제 라면 회사는 그런 생각 잘 못 하거든요. 보통 이제 그렇게 고착화된 산업에서는 상방이 잘 안 열린다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주식에서도 보통 퍼라고 하죠. 이익 대비 주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상방을 잘 열기 위해서 집중하는 기업이랑 그냥 신사업 여기저기 막 벌리는 그냥 그런 기업 약간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상방을 열기 위해서 이 사업 잘 된대. 요즘 핫하대. 이 사업 뭐 AI 잘 된대 하고 AI 기업 사고 뭐 로봇 잘한다 그러면 로봇 기업 사고 약간 이런 회사가 있고요. 내가 뭘 잘하고 못하는지를 알아서 내가 잘하는 거 위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의도가 보이는 회사가 있어요. 흑백요리사 보셨잖아요. 안성재 셰프가 항상 의도 물어봐요. 먹으면서 의도 물어봐. 뭐 하려고 한 거냐? 당연히 맛있겠지. 근데 맛있는데 이 맛이 의도한 맛이었나요? 그게 바로 셰프로서 해야 되는 어떤 그게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기업도 저도 비슷한 결로 보는 것 같아요. 이 성장이 의도한 성장인가? 그러면 이분들은 그 의도를 맞췄기 때문에 다음 의도도 맞출 가능성이 높거든. 그러면 그분들은 상방이 열리는 기업이고 그냥 얻어 걸린 회사도 있어요. 얻어 걸린 건 의도가 아니고 그냥 맛있는 거거든. 그러면 다음에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약간 그런 눈으로 저도 안성재 셰프 보면서 나랑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안성재 셰프랑 비슷하다? 오케이. 회계적으로. 저희가 얼마 전에 송기령 박사님 만났잖아요. 송기령 박사님도 이제 본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재용님도 그 본질에 대해서 얘기 되게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될까요? 맞아요. 결국은 이제 내 거를 잘해야 다른 것도 잘할 수 있는데 보통 내 거에 대해서 정말 갈고 닦지 않고 다른 거를 뭐 주변 머리를 더 많이 신경 쓰게 되면 결국은 그 중심을 단단하게 만들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저희가 교보문고 행사이기도 하니까 출판 산업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방송에서 출판 산업을 화석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왜 화석인지. 안 변해요. 그러니까 안 변한다는 게 항상 그냥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비슷비슷한 수준에서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산업 자체는 줄어들고 있는 건 맞거든요. 확실히. 그렇지만 이제 그분들 내부에서는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화석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죽지도 않는다면 그냥 이렇게 버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책이 과연 세상에 없어질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생각도 비슷하게 하죠. 그렇지만 모르겠어요. 지금의 인류는 너무 뇌가 얇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하철에서도 보면 다들 이제 뭐 애고 어른인 거 상관없이 다 쇼츠 보고 있거든. 저도. 그렇죠. 이 쇼츠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그것만 보면은 결국은 이제 내 머리가 생각할 어떤 그 공간을 안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이게 인류는 결국 편해지기 위해서 기술을 활용해서 편해지기 위해서 가고 그 편함이 결국은 우리의 퇴화를 불러올 것이다. 근데 독서는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을 추구하는 쪽은 좀 쉽지 않다. 항상 그런 결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회계사로서 교보문고 어떻게 보시는지. 교보문고
아주 훌륭한 기업이에요. 지금 저쪽에서 노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면서 이제 교보문고 재무제표도 봤거든요. 그래요? 작년에 방송했을 때보다 적자가 커졌더라고. 아이고 저런. 훌륭한 기업이에요. 네네. 돈은 보험에서 벌고 사회공헌은 서점으로 하는 네, 아주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막 텍스트입이라고 하죠. 독서 열풍도 막 불고 있고. 맞아요. 거기에 저희 한강 작가님 노벨상 수상 소식도 있었잖아요. 네. 독서 열풍을 길게 좀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결국은 어떤 산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이제 그 안에 있는 컨텐츠, 프로덕트의 질과 양이 필요한데 양적인 면은 부족함 없을 정도로 책이 많이 나옵니다.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판매 순위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 그래서 야 진짜 신간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나 책 내고 나서 알았잖아. 그러니까 힘을 좀 내야 되는데. 경제 경영의 책이 이렇게 잘 나온다고? 양적으로는 충분히 있고요. 뭐 질적으로도 당연히 잘 내셨겠죠. 왜냐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쓰셨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잘 되기 위해서는 인프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프라라고 하면 결국 이런 서점, 인터넷 서점, 대면할 수 있는 어떤 유형의 서점, 어떻게 더 편하게, 어떻게 더 그 고객 취향에 맞춰서 이 책을 잘 소개할 수 있을까,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방송에서 얘기하셨던 책 말고 진짜 재용님의 머리를 깼던 책 하나만 추천해 주신다면? 지금 생각나는 거는 이제 라틴어 수업. 그건 베스트셀러였죠. 엄청 많이 팔렸어요. 베스트셀러였죠. 그래서 라틴어 수업이라는 게 베스트셀러여서 그냥 집었는데 뭐 인문과 관련된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니까 라틴어는 수단이고 내용은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좋다. 나도 저런 책 써야겠다. 라틴어 수업 같은 걸 써야겠다. 그치. 인생은 저런 거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각을 좀 더 넓혀서 콘텐츠 산업 전체를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아까 얘기하셨던 흑백요리사. K-팝에서는 이제 로제의 아파트가 글로벌 흥행을 했잖아요. 영화, 음악, 드라마 등 한국 콘텐츠 산업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밝게 보죠. 밝게 볼 뿐만 아니라 이미 밝지. 뭐 영화 잘 되고 있고, 음악 잘 되고 있고. 너무 잘 돼서 저는 오히려 이게 고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고점일 수도 있다. 왜냐면 이제 다 문화 콘텐츠잖아요.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고의 발현이 콘텐츠로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점점 이제 힘들게 살잖아요. 그쵸. 각박해. 지금까지는 그게 엣지가 돼가지고 막 흑백요리사도 경쟁이잖아요. 그쵸, 엣지가 돼서 나왔지만 그 끝에는 결국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행복해야 문화 콘텐츠 더 좋은 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고민들도 같이 하죠. 아파트도 막 부동산 문화에 대한 막 이런 산업에 대한 비판. 그건 아니죠. 그건 술자리 게임이었잖아요. 그러면 좀 기대되는 플레이어도 있어요? 웹툰이 잘 돼야 되고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여전히. 아마 기술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이제 회사들 중에 웹툰을 자동화할 수 있는 회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쨌든 비용 측면에서의 코스트다운 좀 이루어지면 웹툰 아마 양적으로 더 터질 거고 터지면은 분명히 이제 우리 문화 콘텐츠가 잘 됐던 것처럼 웹툰도 앞으로 더 잘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창사님도 어떻게 보면 콘텐츠 산업에 종사하고 계시잖아요. PD잖아요, PD. 사람들이 잘 모르시죠? 이제 MC인 줄 알잖아. 그러니까요. 토스 사람은 맞냐? 재직증명서 떼라. 그러니까 그냥 MC인 줄 아는데 PD예요. PD. 원래 본업은 PD잖아. 잘 티는 안 나지만. 맞아요. 콘텐츠 산업에 대한 창사님의 시각도 너무 궁금한데 어때요? 저도 이제 회사에서 브랜드 다큐멘터리도 찍고 지금 이제 비주류 경제 진행도 하면서 이제 채널에 이제 콘텐츠가 올라오는 걸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팬덤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100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진짜 우리를 이렇게 좋아해주고 정말 믿어주는 그런 단단한 팬덤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런 토크 콘텐츠를 한다고 하면 기꺼이 와주셔가지고 들어주시는 이런 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을 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이 산업 기반에는 이런 단단한 팬덤이 있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다른 트렌드 중에 가장 핫했던 러닝 이야기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창선님 요즘 러닝 좀 한다고 하셨잖아요. 얼마나 하고 계세요? 원래는 이제 일주일에 한 5일 정도 뛰었거든요. 많이 뛰네. 5, 6일 정도 하루 쉬고 이제 계속 뛰었는데 이게 이제 해가 짧아지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밤인 거예요. 너무 뛰기가 싫어가지고 요즘은 퐁당퐁당 뛰고 있습니다. 재용님이 그 러닝 편에서 러닝 브랜드 온 주식 풀 매수하고 싶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재용님의 그런 반응은 처음이었어요. 그쵸. 웬만하면 주식 얘기 잘 안 해요. 왜냐면 말해봤자 손해밖에 안 돼, 원래 주식 얘기는. 그쵸. 마이너스죠, 뭐. 시간 지나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업은 언제나 상방과 하방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하방에 어느 정도 닫혀있는 사업이다. 실적 내용들을 쭉 보다 보니까 캐파시티에 대한 얘기가 많았어요. 우리 생산력 부족하다. 허덕이고 있다.
더 팔고 싶은데 못 팔고 있다. 약간 공급이 못 따라간다. 이런 코멘트들이 보이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하방이 닫혀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그냥 끌고 가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막 그때 아시아 시장, 약간 한국 시장이 아직 안 열렸다. 그쵸.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맨날 이제 패션 얘기, 명품 얘기하면서 이제 중국의 힘을 많이 보잖아요. 네. 중국은 그냥 미국이 좋다고 하면 엄청 좋아해요. 근데 미국이 저렇게 잘 나가는데 중국에서 아직 안 팔았다고 중국이 남았어? 갈 수밖에 없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죠.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네, 아직 욕먹고 있진 않다. 네. 내년에도 러닝붐이 이어져 있지, 거품이 꺼질지. 재용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당연히 꺼지죠. 당연히 꺼져요. 창섭님도 꺼지고 있잖아 지금. 아니, 할 거야. 저는 뭐 당연히 꺼질 거라고 생각해.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원래 경제도 거품으로 성장을 하거든요. 왜냐면 100명이 뛰다가 거품 때문에 200명이 뛰었어. 거품이 꺼지면 100명으로 돌아오냐? 그건 아니에요. 110명은 뛰고 있을 거야. 살아남은 10명이 있잖아. 그런 식으로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 거품이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수많은 산업과 기업을 봤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저는 기업을 보는 재용님의 기준이 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은 과감하게 투자해도 재용님이 되게 좋게 평가를 해주는 기업도 있던 것 같고 어떤 기업은 어떤 투자 같은 것들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시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쵸. 어떤 기준이 있길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 기준이란 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진심을 보는 것 편이죠. 진심. 낭만 좋아하잖아 제가. 네네. 정말로 저 사람이 내지는 저 기업이 정말로 고객의 니즈를 잘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수단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한 명의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으면 100만 명의 고객도 만족시킬 수 있는 거니까 그 과정에 어떤 진심과 어떤 그런 역량들을 보는 것 같아요. 약간 저는 떠올랐던 그런 기업 비교가 이제 월마트랑 이마트에 대한 비교였던 것 같아요. 예, 그때 월마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평가해 주셨고 이마트는 지금의 결정들이 아쉽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맞아요. 약간 어떤 차이가 있다고? 결국은 그런 거죠.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투자를 무지하게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죠. 몇 조씩 투자를 하니까. 근데 본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스텝이다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했지만 확장을 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본진이 단단한 상태에서 확장을 해야 되는데 본진은 불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딴 집으로 집을 짓고 있으니까 어차피 불은 옮겨붙게 되거든요. 저도 회계 감사를 한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망한 회사를 자주 만나는 편이에요. 약간 마이너스의 손이거든요. 저랑 마주치면 잘 망해요, 이상하게. 보면서 이제 어떻게 회사가 망할까라고 보면 결국은 본질을 못 지키는 집, 그리고 본업을 못 지키는 기업들이 이제 많이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월마트 얘기도 했었고, 나중에는 뭐 코스트코 얘기도 했지만, 저 회사들은 그냥 아는 거야. 편하게 싸게. 이게 마트의 본질이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계속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랑 그냥 야 비용 절감하기 위해서 야 이거 캐셔들 이거 다 없애고 내가 와인 좋아하니까 와인 사고 내가 뭐 좋아하니까 뭐 사고 이거는 사실은 올바른 의사결정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비슷하게 느끼는 게 기꺼이 마트를 가려면 마트가 제일 싸다라는 어떤 무의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가 제일 쌀 테니까. 맞아요. 근데 그거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굳이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사소하거든. 네, 사소한 건데. 저희도 이제 마트 갔다 오면 이제 영수증을 쭉 봐요. 여기 오늘 사과 비쌌네. 이게 최저가가 맞았나? 옆에 마트 가보니까 거기가 쌌거든. 여기는 끝났네. 약간 이런 한두 가지의 핀트가 상한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평소에 모든 부서와 모든 사람들이 디테일을 관리했으면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거든요. 그게 좀 많이 망가진 것 같다. 한국의 유통산업에 대해서는 좀 제가 비판적인 시각을 그래서 많이 갖고 있죠.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본질에 집중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만큼은 어떤 흔들리지 않는 기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본질이라는 게 회사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정말 싸게 팔아야 되는 게 본질일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정말 비싸지만 정말 제대로 만드는 게 본질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중간하면 망해요. 스타벅스도 요즘에 영업이익률이 많이 내려갔거든요. 좋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확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 프리미엄 이미지에서 약간 내려왔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기는 뭔가 이렇게 프리미엄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매장당 매출액이 떨어진단 말이죠. 좋은 커피 경험을 주는 게 핵심인 그런 비즈니스였는데 시간당 많이 팔고 비싸게 팔고 빨리 파는 게 중요해지면서 본질을 잃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디야 같은 회사도 이디야는 커피값이 올랐어요. 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올리긴 했는데 사실 이디야는 커피를 올리기보다는 지금 생각해보면 더 싸게, 더 많이. 그래서 메가커피 같은 경우는 제 생각보다 더 잘 되는데 왜 잘 되나 보면 항상 저 가격을 유지하면서도 어떤 걸 더 싸게 팔까? 요즘 뭐 떡볶이도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뭐 맛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괜찮은 제품을 어떻게 더 싸게 팔까? 그래서 싸게 많이 팔아서 성공하자라고 하는 어떤 이 컨셉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거지. 우리 고객이 어떤 분들이고 그 고객한테 어떤 본질적인 가치를 제공해야 주는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아, 맞습니다. 그러면 재용님이 평소에 어떤 이런 경제 지식이나 이런 부분을 좀 쌓는 실전 어떤 팁?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관심이 많으니까 그냥 여기저기 뭐 미디어도 많이 보고 뭐 게시글도 보고 하는데 요즘에는 의외로 GPT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GPT 쓰세요? 네, 왜냐하면 GPT가 옛날에는 사실은 그 과거에 학습된 내용을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타이밍이 뒤떨어졌어. 요즘 지식을 잘 안 말해주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그 검색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검색 버튼 누르고 물어보면 뭐 어떤 그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긁어와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뭔가 이렇게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을 막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 어떤 그 관심사나 지경이 확대되는 걸 좀 많이 느껴요. 뭐 물어보세요, 거기에? 요즘 뭐 해운 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생각해? 조선업이 요즘 주가가 많이 올랐던데 더 오를까? 그러면 이제 뭐 때문에 다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런지 재무제표랑 한번 비교 한번 해보고. 시즌3에 재용님 말고 거기 GPT 안 쳐놓으면 어떡해요? 안 되죠. 안 돼요? 한계가 존재해요. 한계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건 지 멋대로 대답하더라고요. 재용님에게 비주류 경제학이란? 이제 나를 나답게 해주는 컨텐츠였다. 저는 원래 꿈이 스페셜리스트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어요? 원래 꿈은 제너럴리스트였어요. 제너럴리스트? 그러니까 똥파리 박사라고 친구들이 불렀는데 왜 똥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친구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왜냐면 5만 가지 관심이 많으니까. 하다못해 내일 날씨도 물어봤어, 담임 선생님이. 여러 가지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회계사라는 옷을 입다 보니까 사람들이 당신은 회계사지, 당신은 전문가야. 그러니까 막 이렇게 딱 이렇게 각 잡고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숫자로 얘기해야 되고 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비주류 경제학을 통해서 제가 오히려 조금 더 이제 나답게 헛소리도 하면서 좀 재밌는 얘기도 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어서 전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PD 창선님에게 비주류 경제학의 MC로서의 비주류 경제학이란? 저희가 스튜디오를 처음 만들 때 늘 갖고 싶었던 아저씨들의 아지트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비주류 경제학이 어떤 우리들의 아지트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골방에서 취향과 문화 같은 걸 나눌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리들의 아지트.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도 집 같아요. 저는 토스 직원은 아니지만. 저희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반직원, 명예 직원이에요.